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다카마사는 아까 그 카스텔라가 먹고 싶다고 했다. 마스미야가 선물로 들고 간 카스텔라였다. 이런 시간에 간식을 먹어도 괜찮아? 마스미야는 종이봉투를 집어들며 물었다. 알게 뭐냐? 배고프면 먹는다. 그게 몸에 제일 좋은 법이야. 난 몰라요. 간호사한테 혼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연로한 외삼촌이 그나마 식욕을 보여준 게 마스미야는 반가웠다. 종이봉투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한입 크기의 카스텔라가 하나씩 포장되어 있었다. 그중 한 개의 포장을 벗겨 마스미야는 다카미사의 바짝 여윈 손에 건네주었다. 다카마사가 다른 한쪽 손으로 베개를 움직여 고개를 들려고 해서 마스미야는 얼른 다가서 거들어 주었다. 보통 어른이라면 두 입에 다 먹어버릴 카스텔라를 다카마사는 시간을 들여 조금씩 입에 넣었다. 삼킬 때 약간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달콤한 맛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차는? 좀 마시자. 마스미야는 곁에 카트에 얹혀있던 페트병을 외삼촌에게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스트로우가 꽂혀 있었다. 다카마사는 자리에 누운 채로 능숙하게 차를 마셨다. 열은 좀 어때? 마스미야가 물었다. 노상 똑같아. 37도에서 38도 사이로 오락가락. 벌써 익숙해졌다. 그게 내 평상 체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뭐 아무렇지도 않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보다 슈에이 너 이런 데 와 있어도 괜찮아? 일은 좀 어때? 잘하냐? 지난번 세타가야 쪽 사건이 정리되면서 요즘은 외려 한가한 편이야. 그렇게 한가할 때 승진 시험 공부라도 해두는 게 어때? 또 그 얘기야? 마스미야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공부하기 싫으면 차라리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든지 해야지. 병원은 왜 자꾸 들락거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가츠코도 노상 오는데 뭐. 가츠코는 나 마스미야의 어머니이자 외삼촌 다카마사의 여동생이기도 했다. 내가 데이트할 여자가 어딨어. 게다가 외삼촌 심심하잖아. 아니, 그렇지도 않아. 내가 이래봬도 이래저래 궁리할 게 많다. 이거? 마스미야는 카트 위에 놓여있는 보드를 집어들었다. 장기판인데 장기 말이 자석으로 딱 붙게 되어 있었다. 장기 말에는 손대지 마라. 한참 대국하는 중이야. 나는 장기는 잘 모르지만 이거 전에 봤을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냐? 시시각각 전황이 변하고 있어. 상대가 제법 고수라서 말이지. 다카마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30살 남짓으로 보이는 둥그스름한 얼굴의 여자였다. 체온하고 혈압 좀 측정할게요. 그녀는 말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만 지금 얘한테 장기판 보여주던 참이야. 다카마사의 말에 둥근 얼굴의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말 놓을 자리 정했어? 네, 물론이죠.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마스미야가 들고 있는 장기판에 손을 내밀어 말 하나를 움직였다. 마스미야는 깜짝 놀라서 외삼촌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간호사님이? 대단한 강적이야. 얘 그 장기판 조금만 더 가까이 보여줘. 마스미야는 장기판을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섰다. 판을 쓱 들여다보는 다카마사의 얼굴이 잠옷 심각했다. 자잘한 주름들이 한층 더 깊어졌다. 역시 만만치 않은데 마루 치고 나왔어. 그런 수가 있었군. 장기 고민은 나중에 하세요. 혈압 올라가니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체온과 혈압을 측정했다.
가네모리라고 적힌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이름이 도키코라는 건 나중에 다카마사가 알려주었다. 마스미야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데이트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왔던 것이다. 물론 마스미야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 쪽에서도 그런 마음은 없을 터였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측정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다카마사에게 물었다. 아니, 없어. 모두 다른 때하고 똑같아.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불러주세요. 가네모리 도키코는 웃는 얼굴로 병실을 나갔다. 그 모습을 눈으로 배웅하자마자 다카마사는 다시 장기판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수를 들고 나왔다 이거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다만 좀 의외로군. 이런 식이라면 분명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마스미야는 적잖이 안심이 되어 의자에서 일어섰다. 자, 나도 슬슬 갈게요. 응, 네 엄마에게 인사 전해라. 마스미야가 방을 나서려고 문을 열었을 때 예, 슈에이 하고 다카마사가 그를 불러세웠다. 네? 정말 이제는 무리해가면서 찾아올 거 없어. 너는 여기 오는 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텐데. 아이 참, 무리해서 오는 거 아니라니까.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마스미야는 병실을 뒤로 했다. 마스미야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도중에 너스 스테이션에 들러보았다. 가네모리 도키코의 모습이 눈에 띄어서 슬쩍 손짓으로 불렀다.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그녀가 다가왔다. 저 외삼촌한테 요즘 누군가 병문안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으로요. 어머니 가츠코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호사들이 다 알고 있을 터였다. 가네모리 도키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는데. 혹시 사촌형이 안 왔나요? 외삼촌의 큰아들인데. 아드님? 아니요,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라며 그녀는 미소를 짓고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에 탄 뒤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력감이 엄습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 이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다. 외삼촌 다카마사의 누렇게 탁해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담낭과 간장은 암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다카마사에게 단순한 담관염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터였다.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는 건 이미 불가능하고 이제는 그저 최대한의 연명 조치만 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환자 본인이 지독한 통증을 호소했을 경우에 모르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스미야도 그리고 어머니인 가츠코도 함께 동의했다. 최소한 고통이라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고 싶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내일 당장 닥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외삼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까지 위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한계의 시간은 분명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다. 마스미야가 외삼촌인 가가 다카마사를 만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다. 그때까지 마스미야는 어머니인 가츠코와 둘이 다카사키에서 살았다. 어째서 도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그때 그는 잘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회사 일 때문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처음으로 외삼촌 다카마사를 소개받았을 때에는 깜짝 놀랐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외동딸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
가가 다카마사는 예전에는 경찰관이었다. 퇴직한 후에는 경비회사의 고문으로 일했다. 결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텐데도 그는 외롭게 사는 여동생과 조카를 자주 찾아주었다. 딱히 볼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러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잊지 않고 선물을 들고 왔다. 찹쌀떡이나 고기 만두처럼 한창 먹성 좋은 중학생이 좋아할 것들이 많았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 낑낑거리며 수박 한 통을 들고 온 일도 있었다. 마스미야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외삼촌과 어째서 지금까지는 전혀 왕래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도쿄와 다카사키라면 서로 오고 가기가 어려운 거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어머니나 외삼촌에게 물어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서로 소원하게 지낸 것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마스미야는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그 대답을 듣게 되었다. 바로 호적 등본 때문이었다. 아버지란이 빈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캐 물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마스미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스미야라는 건 어머니가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의 성씨였다. 어머니와 마스미야의 친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즉,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불륜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살던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다카사키에서 살림을 차렸다. 아버지는 요리사였다. 얼마 뒤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그 시점에서도 아버지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던 것인데 이윽고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근무하던 일본 요리집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거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직 어린 자식을 안고 어머니는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가 물장사를 했다는 것을 마스미야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밤중 늦은 시간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던 그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이따금 싱크대에서 토악질을 하곤 했다. 그런 모자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외삼촌인 가가 다카마사였다. 어머니는 다카사키의 주소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오빠인 다카마사만은 여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가 이따금 연락을 해온 모양이었다. 다카마사는 누이 가츠코에게 도쿄로 돌아오라고 권했다. 그래야 자신이 돌봐주기 쉽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츠코는 오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고집을 부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상경을 결심했다. 다카마사는 모자의 거처뿐만이 아니라 가츠코가 일할 곳까지 찾아주었다. 거기다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준 모양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남 못지않게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모두가 여동생 모자를 염려해준 외삼촌의 착한 성품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 사람만은 배신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스미야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렵사리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 진학을 결심했던 것도 다카마사가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경찰관의 길을 선택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종사했던 직업이었다. 다른 직업 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모진 병마에서 외삼촌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한이나 남기는 일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지금 마스미야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다. 그것이 외삼촌 다카마사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용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컴퓨터를 끌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두 칸 건너 책상에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이 야마모토, 집에 가려고? 마에하라 아키오는 말을 건넸다. 야마모토는 입사 동기생이고 출세한 정도도 아키오와 서로 엇비슷했다. 응, 이래저래 잔일이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자네는 뭐해? 금요일인데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 야마모토는 가방을 들고 아키오의 자리까지 다가왔다. 그러더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 뭐야 이거? 이 회의는 다음 주말이잖아. 그 자료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 일찌감치 끝내버리려고. 아이고 착실하시네. 근데 금요일 퇴근 시간 넘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잔업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좀 기분이 나서 해본 거야. 아키오는 마우스를 눌러 컴퓨터를 껐다. 그보다 어때? 오랜만에 그때 그 주점에서 한잔 할까? 그러면서 술 마시는 신용을 했다. 아, 미안해. 오늘은 안 돼. 집사람이 친척이 온다나 어쩐다나. 오늘 빨리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거든. 야마모토는 얼굴 앞에서 손칼을 그었다. 에이, 섭섭하네.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아니, 그나저나 자네도 일찌감치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아? 요즘 내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같던데. 아니야,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아키오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인간이란 남을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지켜보는 거구나 싶었다. 이봐,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럼 먼저 라면서 야마모토는 멀어져 갔다. 아키오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6시를 막 지난 참이었다. 안 그런 척 그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영업부에는 10명 남짓 남아있었다. 그중 아키오가 총괄하는 직할 이과의 과원은 2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입사 2년차의 젊은 친구여서 아키오는 그와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영 젬병이었다. 또 한 사람은 아키오보다 3살 아래, 과 내에서는 그나마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존재였지만 술은 단 한 방울도 못 마신다는 술 바보였다. 즉, 둘 다 술잔을 나눌 만한 상대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아키오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어쩔 수 없네.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갈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집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뭐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여보세요? 아, 여보. 아내 야에코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그게 이래저래 일이 있어서 당신이 집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다. 말이 빨라지는 건 당황했을 때의 특징이었다. 예감이 맞았구나 싶어서 아키오는 우울해졌다. 뭔데 그래?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예방선을 쳤다. 어떻게 좀 안 될까? 큰일인데. 큰일이라니. 전화로는 말하기가 힘들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보, 빨리 집에 와.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가 귓속에 전해져 왔다. 상당히 흥분한 것 같았다. 대체 뭐에 관한 일이야? 그것만이라도 좀 말해봐. 그게 정말 큰일이 터져버렸어. 그 말만 해서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 제대로 설명 좀 해봐. 하지만 야에코의 대답은 없었다. 아키오는 답답해서 다시 뭔가 한마디 해주려고 했다. 그때 그의 귀에
흑흑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아키오는 가슴속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잠깐만 이라고 야에코가 말했다. 왜? 하루미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걔가 오면 안 되는 일이야? 응 이라고 야에코는 대답했다. 참 뭐라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그녀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럼 하루미에게는 내가 전화할게. 이유는 적당히 둘러댈 테니까. 그러면 됐지? 응, 정말 바로 올 거지? 알았어. 아키오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3살 아래의 부하 직원이 얼굴을 들었다. 무슨 일 있으셔요? 참, 그걸 잘 모르겠어. 집에 빨리 오라고만 하니. 그래서 나는 이만 실례해야겠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있는 게 도리어 이상한데요. 그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아키오는 조명기구 회사에 근무했다. 도쿄 본사는 주요쿠의 가야바초에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도중에 휴대전화로 하루미의 집에 연락을 했다. 하루미는 아키오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다. 지금은 남편의 성을 따라 다지마 하루미가 되었다. 전화는 하루미가 받았다. 아키오라는 것을 알자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갑작스레 되물어왔다. 앞에 어머니한테 라는 말을 줄인 것일 터였다. 아니, 별일 아니야. 실은 조금 전에 야에코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그새 주무신다더라. 그래서 굳이 자는 사람을 깨울 건 없겠다 싶어서 오늘 밤은 그냥 그대로 주무시게 하기로 했어. 그럼 나는? 오늘은 안 와도 괜찮아. 하지만 내일은 또 너한테 부탁하마. 알겠어. 내일은 평소에 가던 대로 가면 될까? 그러면 될 거야. 알았어. 나도 지금부터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아마도 오늘 하루의 매상을 계산하는 일이 남았을 것이다. 하루미는 남편과 함께 역 앞에서 양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너희도 바쁠 텐데 늘 미안하다. 됐어. 그런 말은. 하루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그런 공치사는 듣고 싶지 않다는 어감이 잠겨 있었다. 자,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말하고 아키오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를 나와 한참 걸어가던 중에 우산을 잊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는 비가 내렸던 것이다. 언제 그쳐버렸는지 아키오는 알지도 못했다. 오늘은 내내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도 귀찮아 우산은 포기하기로 하고 역으로 향했다. 이렇게 회사에 갖다 둔 우산이 벌써 3개째다. 가야바초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이케부쿠로까지 나가 세이부센으로 갈아탔다. 전차는 변함없이 혼잡했다. 몸의 방향을 돌리기는커녕 팔다리를 슬쩍 움직이는 것조차 주위에 신경이 쓰였다. 4월 중순인데도 사람들의 훈김으로 이마며 목덜미에 땀이 날 만큼 후덥지근했다. 아키오는 가까스로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하나 확보했다. 정면 창유리에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50살을 앞둔 남자의 얼굴이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이마가 한참 위까지 올라갔다. 눈초리가 처진 것처럼 보이는 건 얼굴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쳐다보기에 그리 유쾌한 몰골이 아니어서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아내 야에코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머니 마사에의 일이었다. 나이 많은 어머니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지만 그런 일이라면 야에코가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보고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단지 하루미를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어머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키오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야에코에게서 또 무슨 골치 아픈 잔소리를 듣게 됐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암울해졌다. 사실 요즘 들어 노상 이 꼴이었다. 회사에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야에코는 항상 잔소리를 해댔다. 그녀가 얼마나 지겨워 죽을 지경인지, 그걸 참느라 얼마나 한계에 이른 상태인지,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화를 내며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아키오의 역할은 그 잔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말없이 들어주고 결코 반론은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그녀의 잔소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만 할 터였다. 급한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잔업을 하는 건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가봤자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공연히 더 피곤해질 뿐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도 있었지만 일이 거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돌아보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새삼스럽게 되새길 뿐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하필 일이 이렇게 헝클어질 건 뭐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이댈 상대라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아키오가 야에코와 결혼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쯤이었다. 상사의 소개로 알게 되어 1년 동안 교제를 거친 끝에 성사된 결혼이었다. 열렬한 연애로 발전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서로 간에 따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헤어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여자 쪽에서 혼기를 놓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독신 시절에 아키오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로 둘이서 몇 차례 상의를 했었다. 따로 나와 살건 시부모님과 함께 살건 둘 다 괜찮다고 야에코는 말했지만 결국 아키오가 혼자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가에는 나이 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언젠가는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될 터였다. 그때까지 아내에게 괜한 고생은 시키지 말자는 생각에서였다. 3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야에코가 직접 지어주었다. 임신했을 때부터 그 이름으로 정해두었다는 것이었다. 나오미가 태어난 뒤부터 집안의 생활 패턴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야에코는 매사를 육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건 뭐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밖의 집안일에는 도무지 의욕을 보이지 않아 아키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 안은 어질러질 대로 어질러졌다. 저녁 식사로 슈퍼마켓에 도시락이 나오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하면 그녀는 눈을 치뜨고 대들었다.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게 뭐 어때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 아키오로서도 자신이 아이 키우는데 그다지 공헌한 게 없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반론에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건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야에코가 그것만이라도 군소리 없이 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었다. 첫 손자가 태어난 것에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해 주셨다. 하루하루 커가는 손자를 보여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친가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다. 야에코도 처음 한동안은 그걸 그리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하지만
몇 번째인가 친가에 갔을 때 어머니 마사에의 한마디가 야에코를 화나게 했다. 이유식에 대한 충고였는데 그게 야에코의 육아 방침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녀는 나오미를 품에 안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뒤를 쫓다시피 따라 들어온 아키오에게 야에코는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다. 나 더 이상 그 집에는 안 갈 테니 그리 알아. 게다가 야에코는 아이 키우기며 집안일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이래저래 잔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꾹꾹 참아왔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둑이 터진 것 같았다. 아키오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아내는 들어줄 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아키오는 당분간 친가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나버린 감정의 골은 그리 쉽게 복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되도록 아키오는 부모에게 손자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볼 일이 있어 친가에 갈 때에도 그는 늘 혼자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당했다.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시댁 드나들기 좋아하는 며느리 없다는 건 내가 가장 잘 안다. 시부모라는 게 이래저래 성가시기만 하겠지. 그렇다면 야에코는 안 와도 좋으니 나오미만이라도 좀 데리고 오렴. 네 아버지도 항상 적적해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키오는 난처하기만 했다. 부모의 심정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야에코가 그 말을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애초에 아키오에게는 그런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다. 나오미만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가는 그녀가 당장 불같이 화를 낼 게 틀림없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는 말로 아키오는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곤 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야에코와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7년쯤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의식이 없고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그때 아키오는 처음으로 야에코에게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달았다. 어지간한 야에코도 시아버지의 임종을 하지 않아서는 두루두루 껄끄럽겠다고 생각했는지 거부하지 않았다. 야에코와 아들을 데리고 아키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대합실에는 얼굴이 새파래진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욕실에서 나와 담배를 한 대 태우는가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라. 어머니는 금세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 담배는 끊으시게 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데 어떻게 끊으라고 하겠니? 마사에는 힘겨운 듯 말한 뒤에 야에코를 보았다. 오랜만이구나. 일부러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요. 내내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됐다. 이래저래 바빠서 그랬겠지. 마사에는 야에코에게서 눈을 돌려 제 엄마 뒤에 숨은 듯이 서 있는 나오미에게 웃음을 보냈다. 아유, 많이 컸구나. 나 알아보겠니? 할미란다. 인사해라. 라고 아키오는 말했다. 나오미는 꾸벅 머리를 숙일 뿐이었다. 하루미도 남편과 함께 달려왔다. 아키오와 잠시 말을 나눈 뒤에 그녀는 마사에를 격려하듯이 곁에서 부축했다. 야에코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도 안 보여주는 야에코에게 화가 난 것 같았다. 거북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키오는 응급처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치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의 일이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가?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 회사에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두운 상상은 점점 확대되어 장례식이 끝난 뒤의 일에까지 미쳤다. 혼자 남게 될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분간은 그럭저럭 지낼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혼자 내버려 둘 순 없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돌봐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에코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나오미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나오미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따분하기만 하다는 기색이었다. 함께 사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각각 따로 살다가 간간히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토록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한 지붕 아래 살았다가는 어떤 다툼이 일어날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아무튼 아버지가 살아나기만을 아키오는 빌었다. 언젠가는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지만 우선은 한참 뒤로 미뤄두고 싶었다. 그 기도가 통했던지 아버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몸 왼편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퇴원까지의 나날은 순조로웠다. 퇴원 후 아키오는 이따금 상태를 묻는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비관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야에코가 이런 말을 물어왔다. 여보, 만일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괴로운 질문이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 라고 그는 대답했다. 같이 살자든가 그런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도 못했다니까. 왜 그런 얘기를 물어? 그래도 혹시 그런 말을 하고 나서면 어쩌나 싶어서. 야에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시어머니하고는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언젠가는 돌봐드려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함께 사는 건 생각하지 말아줘. 그렇게까지 확실한 거절의 말을 듣고 나니 아키오로서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야에코가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그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 몇 달 뒤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의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이상해? 아키오는 물었다. 그게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전혀 기억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불쑥 중얼거렸다. 치매기가 나타나는 건가? 설마 하고 아키오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몸집은 작지만 아직은 건강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신문을 샅샅이 정독하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다니 지금껏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어떤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별 근거도 없이 딱 믿고 있었다. 아무튼 상태를 한번 보러 와달라면서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이 이야기를 야에코에게도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키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선 어떤지 좀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 아버님이 치매라면 어쩔 건데? 그건 아직 생각 안 했어. 여보, 경솔하게 떠맡고 그러면 안 돼? 떠맡아? 장남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우리의 생활이 있단 말이야. 나오미도 아직 어리고.
그제야 야에코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 치매 노인의 뒷수발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당신한테 그런 일을 맡기진 않을 거야.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라고 야에코는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다음 날 회사가 끝난 뒤에 아키오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러 갔다. 어떤 식으로 이상해졌다는 건가 하고 두려움과도 같은 불안을 안고 대문을 들어섰다. 그런데 나와서 맞이해 준 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다. 야, 웬일이냐?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버지는 실로 쾌활하게 말을 던져왔다. 아키오의 회사 일도 물었다. 그 상태를 보는 한 치매의 징후 따위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외출했던 어머니 마사에가 돌아왔는지라 아키오는 자신의 느낌을 말했다. 하지만 마사에는 당혹한 기색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 상태가 좋은 날도 있는데 나하고 둘이서만 있으면 자꾸 이상해진다니까. 내가 가끔 보러 올게. 아무튼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 그렇게 말하고 그날은 돌아왔다. 그런 일이 두어 번 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상태에 이상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분명 치매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너하고 얘기했던 것도 거의 기억을 못해. 네가 선물로 사온 찹쌀떡 먹은 것도 잊어버렸더라고.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는 게 좋겠다. 네가 아버지를 좀 설득해보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멀쩡하다고만 하니.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아키오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뇌경색 상태를 재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달랬더니 순순히 받아들였다. 진단 결과 역시 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게 판명되었다. 노인성 치매증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마사에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다. 거기에 대해 아키오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대한 협력한다 라는 막연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아직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에코에게 상의도 없이 뭔가 약속을 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병상은 그 뒤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것을 알려준 건 여동생인 하룸이었다. 오빠, 한번 보러 가는 게 좋을 거야. 깜짝 놀랄 테니. 그녀의 말은 불길한 상상을 큼직하게 키웠다. 놀라다니, 무슨 소리야? 글쎄, 가보면 알아. 그 말만 하고 하루미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아키오는 상황을 보러 친가에 갔다. 그리고 여동생이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르고 늙어버린 그의 눈에 정기라고는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인 아키오를 보자마자 냅다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왜 그래 아버지? 왜 달아나? 주름투성이의 가느다란 팔을 붙잡고 아키오는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한사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너를 못 알아보시는 거야. 낯선 아저씨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뒤에서 어머니 마사에가 그런 설명을 해주었다. 어머니는 알아봐요? 알아볼 때도 있고 몰라볼 때도 있어. 나를 돌아가신 어머니인 줄 아는 때도 있고. 지난번에는 하루미를 자기 마누라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버지는 마루에 나앉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들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그런 아버지의 손끝이 불그죽죽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어머니 마사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요즘 화장품을 갖고 놀아. 화장품을? 내 화장품을 주물럭거린 모양이야. 루즈로 장난을 쳐서 손이 젖골이 됐어.
완전 어린애하고 똑같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유아 퇴행 증상을 드러내는 때도 있고 갑작스레 정상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다고 했다. 확실한 건 무서운 속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한 일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아키오는 상상도 가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의 고생이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았다. 지금 고생스럽네 만회할 정도가 아니야. 여동생 하루미와 둘이 만났을 때 그녀는 오빠에게 험한 얼굴을 내보이며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아버지가 마구 날뛰는 참이었어. 엄마한테 글쎄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방안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엉망진창이었어. 붙박이장에 있는 걸 죄다 끌어내서 다 어질러 놨더라고. 아버지는 자기가 아끼던 시계가 없어졌다면서 엄마가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계? 아주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아버지가 직접 내버린 거래. 그렇게 말을 해줘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 그게 없으면 외출을 못한다면서 아주 떼를 쓰는 거야. 외출을 한다고? 학교에 갈 거라고 하던데 무슨 소린지는 나도 엄마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때라도 괜히 아버지 말을 거스르면 난리 법석이나. 나중에 꼭 시계를 찾아주겠다고 해서 겨우 가라앉혔다니까. 학교는 내일 가면 된다고 살살 달랬어. 아키오는 침묵했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어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다. 하루미는 그쪽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도와줄 거라고 했다. 너한테 마냥 기댈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도 오빠네는 안 되잖아. 하루미는 새언니 야에코의 도움 따윈 애초에 기대도 안 한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쳤다. 아키오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야에코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봤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시겠네 라고 마치 남의 일이라는 투의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런 아내에게 당신도 좀 가서 도와주라는 한마디를 아키오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아키오가 상황을 보러 친가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악취가 풍겼다. 화장실이 고장났나? 생각하면서 안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한창 아버지의 손을 씻겨주는 참이었다. 아버지는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 몸짓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배설물을 종이 기저귀에서 꺼내 그걸로 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는 실로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노상 벌어지는 일이라 이제 새삼 놀랄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명백히 야위어 있었다. 통통하던 볼살은 푹 꺼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눈 밑은 거무스레해져 있었다. 양로 시설에 보내자고 아키오는 제안했다. 돈은 자신이 부담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하루미가 아키오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오빠, 도대체 뭘 모르네. 그런 건 벌써 진즉에 다 생각해 봤어.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해서 시설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모두 다 거절했어. 어떤 시설에서도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돌보고 계신 거지. 시설에서 왜 거절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기운이 팔팔하셔. 건강한 어린애하고 똑같아. 고함을 내지르면서 어디가 됐건 마구 뛰어다니고 난리를 친다니까. 그나마 어린애라면 밤에는 잠이라도 좀 자줄 텐데 아버지는 걸핏하면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고. 그런 사람을 시설에서 받아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만 전담해야 하잖아. 게다가 다른 노인네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어떻게 해? 그러니 시설에서도 당연히 거절하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래서는 시설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뭐해. 아무튼 지금도 시설은 열심히 찾아보고 있단 얘기야. 아휴, 데이 서비스까지 거절하는 판인데 뭐. 데이 서비스?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눈빛으로 하루미는 아키오를 보았다. 낮 시간에만 돌봐주는 시설이야. 거기 담당자가 아버지 목욕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뛰어서 다른 노인네의 휠체어를 뒤집어 엎었대. 다행히 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나 심한가? 하고 아키오는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우선 찾아낸 곳이 있긴 한데 병원이야. 그것도 정신과. 정신과? 오빠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그 병원에 다녀. 거기서 처방해준 약이 잘 들었는지 갑작스럽게 날뛰는 일은 한결 줄어들었어. 거기 병원에서라면 받아준다나 봐.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하는구나 하고 아키오는 새삼 깨달았다. 그럼 그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겠냐? 돈은 내가 낼 거고. 하지만 하루미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거기도 단기 입원으로는 받아주지만 장기 입원은 안 된대. 왜? 그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인정해주는 건 재택간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아버지 정도면 재택간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대. 실제로 엄마가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야. 그만 됐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봤자 모조리 거절만 하는데 그 짓도 이제 지쳤다. 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했으니 역시 집에서 돌봐드리는 게 도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 몸이 상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오빠가 좀 어떻게 해봐. 하루미가 눈을 흘겼다. 하긴 오빠도 별 도리가 없겠지만. 나도 시설 같은 데를 좀 찾아볼게. 아는 사람한테 문의도 해보고. 그런 거 진지게 다 했네요. 라고 하루미는 내뱉듯이 말했다.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미리감치 포기를 해버렸는지 어머니나 하루미가 울며 매달리는 일도 없어서 아키오는 그걸 다행으로 여기며 그녀들의 고생에서 내내 눈을 돌리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은 회사 일에 몰두해서 나한테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다고 믿어버리는 것으로 대충 얼버무려 버렸다. 점차 친가의 상황을 알아보러 가는 일도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갔다. 아버지가 아예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는 소식을 하루미가 알려왔다. 의식이 혼탁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이제 글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그래? 하루미는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였다. 아키오가 가보니 아버지는 안방에 눕혀져 있었다. 거의 잠이 든 채였다. 눈을 뜨는 건 어머니가 종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뿐이었다. 그때조차 의식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 눈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았다. 아키오는 종이 기저귀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스스로 움직일 의사가 없는 인간의 하반신이란 이토록 무거운 것인가? 그때 통감했다. 어머니, 날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그야 날마다 하지. 그나마 자리 보전을 해준 덕분에 한결 편해졌다. 전에는 마냥 날뛰어서 더 힘들었어. 그렇게 대답하는 어머니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멍한 눈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키오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빨리 떠나세요 라고.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다.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하루미가 소식을 알려왔다. 야에코와 나오미를 데리고 친가로 향했다. 나오미는 할아버지 댁이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면 젖먹이었을 때 이후로 이 집에 와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리 슬퍼하는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만난 적도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밤사이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지막 모습을 못 보았고 그게 한이 된다고 했다. 하긴 내내 곁에 붙어 있었어도 잠들어 있는 줄만 알고 미처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다만 이라며 웃었다. 하루미는 야에코가 한마디 사과도 없는 것에 화를 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엄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키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찾아오다니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싫다면 아예 평생 오지 말라고 해. 미안하다 라고 아키오는 사과했다. 내가 잘 말해둘게. 됐어, 말 안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오빠는 언니한테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뭐. 쪽집게처럼 딱 맞춘 말이라 아키오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찌됐건 아버지의 죽음은 아키오가 몇 년 동안 품고 있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장례의 절차를 다 마쳤을 때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해방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마음 편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고 3년쯤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어머니 마사에가 다리를 다쳤다. 연말 대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진 것이다. 나이가 많은 탓에 복합 골절이었다. 수술을 했지만 원래처럼 걸을 수는 없게 되었다. 외출을 하려면 지팡이가 필수품이고 집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어머니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키오는 함께 살 결심을 했다. 물론 야에코는 난색을 표했다. 나한테 그런 고생은 안 시킨다고 했었잖아.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야. 고생은 안 시켜. 그게 말이 돼? 다리가 좀 안 좋을 뿐이지 대부분의 일은 어머니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당신이 정 싫다면 식사도 따로따로 해도 돼. 다리 안 좋은 어머니를 혼자 놔두면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잖아. 어지간히 상의에 상의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야에코가 고집을 꺾어주었다. 하지만 아키오의 설득에 넘어갔다기보다는 단독주택을 내 집으로 만드는 길은 이것밖에 없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터였다. 장기 불황이 이어진 탓에 아키오의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상태였다. 예전에는 꿈이나마 꾸었던 내 집 마련이 이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함께 살더라도 내 생활 스타일을 바꿀 마음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야에코는 그렇게 다짐을 하며 이사를 승낙했다. 그렇게 해서 약 3년 전에 아키오 가족은 친가로 옮겨왔다. 이사를 앞두고 몇 군데 개축 공사도 했다. 새로 내장 공사를 마친 방 안에 들어서자 역시 넓은 집이 좋긴 좋네 라며 야에코는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어머니에게 머리까지 숙인 일이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한다. 현관 앞에서 대답하는 어머니도 흐뭇해 보였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집에 대해 설명을 해줄 때마다 지팡이에 매달린 방울이 즐거운 듯 딸랑딸랑 울렸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럭저럭 잘 풀리겠다 싶은 생각에 아키오도 안도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었다. 더 이상 고민할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날은 새로운 고뇌가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이다.